왕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짧은 여행이 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여행이 제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조용히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하에서 강릉까지 오게 된 라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카타르 왕가의 조카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심지어 숨 쉬는 방식마저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에게 자유란 교과서 속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과 저라는 사람,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저일까요? 제 본명은 라일라 빈 알타니입니다. 28살이고 유럽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그 자유로움은 언제까지나 유학이라는 외피 속에서만 허락된 것이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언제나 그랬듯이 예정된 삶의 지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해진 요가와 식단, 궁정의전을 위한 발성과 자세 교정 수업, 그리고 끝없는 회의와 행사 참석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운 미소를 지어야 할 타이밍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 왕가의 품위는 침묵과 절제에서 나오는 법이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은 그 말이 이제는 제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호원은 항상 3명 이상, 외출은 반드시 공식 명분이 있어야 했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기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라일라라는 이름은 저를 가두는 무게가 되어버렸어요. 창문 너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제 마음대로 한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18살 생일엔 정략 결혼 상대의 이름이 처음 제 앞에 놓였고 23살엔 가문이 정해준 미술대학에 진학했으며 25 생일에는 앞으로 왕실 문화 외교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을 드레스 색깔마저 중동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품위 있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저일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그 무렵 우연히 한국 전통의상을 주제로 한 유럽 전시회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복식과 삶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를 표현해낸 방식, 색, 무늬, 소재를 통해 말없는 외침을 전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한 문화 연구를 위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핑계가 되었어요. 왕가의 인도적 외교 이미지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저의 요청은 예상 외로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라일라가 아닌 리나로 살아보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리나라는 이름은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정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든 저라는 존재가 무엇이든 이 이름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리나라는 가명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호원도 공식 인사도 없는 여행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공항 곳곳에는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공항 리무진 대신 공항철도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도 병기되어 있었고 자동 발권 기계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조용한 질서를 지키는데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강릉행 KTX를 탔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는 깨끗했고 승객들은 줄을 서서 차분하게 탑승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 계절이 묻어나는 논밭과 산,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작은 마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습니다. 강릉에 숙소 도착 후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한 도예 공방을 발견했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누군가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그는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 위에서 집중하느라 살짝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흙이 생명을 얻는 듯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구경하러 오셨어요? 편하게 보세요. 그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도도 격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환대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왕족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연호라는 것을요. 공방을 찾은 이후 저는 강릉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나 편의점에서도 QR코드 하나로 결제를 끝낼 수 있었고 동네 슈퍼에서도 카드 결제 단말기는 물론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친절한 안내가 따라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분리수거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몰라 한참을 분리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다가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건 종이요. 저건 플라스틱, 이건 비닐, 따로 분리해야 해요. 무척 다정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하에서는 경호원 없이는 외출이 어려웠던 제가 강릉에서는 밤 11시가 넘도록 혼자 바닷길을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거리에서 누군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함께했고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혼자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 날도 도예 공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현호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도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현호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생애 처음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물레가 돌아가는 감각, 손끝에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이곳에선 실수해도 돼요. 다시 빚으면 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온 저에게 현호 씨의 말은 충격적인 해방감을 주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왕실 일정에 맞춰 혼례 날짜를 정했다, 돌아오거라.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릉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현호 씨와 이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접어야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현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곧 돌아가야 하나 봐요. 아마도요.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을 거예요. 현호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아쉽네요.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조금만 더 이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댔죠. 제 방의 창문을 통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새벽 바다는 제 마음속 폭풍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했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또 다시 통제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왕족의 의무, 정략 결혼. 하지만 이곳에 남는다면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예 공방에서 현호 씨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왕족이라는 사실도 제 고민도 모른 채 그저 도예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진정성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현호 씨의 스승이자 한국무형문화재 도예가 김명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중동에서 왔어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못해요. 손에 묻은 흙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죠.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 가면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법이에요. 선생님은 제가 만든 서툰 도자기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신 후 저녁 바닷가를 현호 씨와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도 원래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현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번아웃이었죠. 29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대로 가면 40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파도 소리만 잠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로 왔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죠. 흙 만지는 법도, 혼자 사는 법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실패해도 그건 제 선택이고 성공해도 제 선택이에요. 그게 자유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중동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느 날 현호 씨가 물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말하려 했어요. 저희 가족은 꽤 보수적이에요. 여성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죠.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은 현호 씨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 같아도 왕가, 아니 유력한 가문들은 여전히 전통을 고수해요. 특히 여성에게는요. 한국도 비슷했어요. 제 할머니 세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거의 없었죠. 할머니는 16에 할아버지와 선을 보고 결혼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할머니는 이미 새 아이의 엄마였겠네요. 그래도 시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지금 세대는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현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될 거예요. 리나가 원한다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제게는 자유의 상징이 될 줄은요.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의 비서였어요. 라일라님, 긴급 상황입니다. 내일 귀국하셔야 합니다. 이미 전용기가 준비 중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셰이크 전하의 명령입니다. 경호원들이 오늘 저녁 호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공방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호 씨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던 도자기는 반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완성하지 못하겠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자유, 그리고 현호 씨와의 소중한 시간들, 모두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공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나? 왜 이렇게 일찍? 현호 씨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울고 있어요? 저 내일 떠나야 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현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군요. 갑작스럽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방 문이 다시 열렸고 저도 모르는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현호 씨 공방 맞습니까? 아, 있었군요. 전시 관련해서 얘기가. 대화가 끊겼고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현호 씨는 손님을 맞이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서툰 도자기 몇 개를 조심스레 포장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카타르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찾은 제 자신이었어요. 제가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틀 안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책상 위에 놓인 여권을 바라봤습니다. 라일라 빈 알타니. 그리고 옆에는 제가 한국에서 쓰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리나. 라일라는 왕족이지만 리나는 그저 도자기를 배우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방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저희 가족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라일라님, 귀국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경호원장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공방 문이 열렸고 현호 씨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호 씨가 물었어요. 경호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라일라님은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현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라일라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현호 씨, 제가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진짜 이름은 라일라 빈 알탄이에요. 저는 카타르 왕족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현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숨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진짜 저로 보지 않고 왕족이라는 타이틀로만 볼까봐. 경호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라일라님, 시간이 없습니다. 전용기가 대기 중입니다. 현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호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셰이크 전하께서 삼촌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하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경호원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현호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네, 그런 것 같군요. 라일라 씨, 그날 밤 저희는 바닷가에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과거, 제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이곳에서 찾은 자유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왕족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현호 씨가 물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격렬한 전화 통화, 법적 문제들, 언론의 관심, 모든 것이 저를 압박했어요. 하지만 현호 씨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한 걸음씩 가요. 오늘은 도자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저는 공식적으로 리나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했습니다. 물론 가족의 반대는 강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서자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왕족으로서의 일부 의무는 계속하되 제 삶의 방향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현호 씨는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중동과 한국의 도자기 대화라는 전시회였어요. 전시회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렸고 개막 첫날부터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과 외교 관계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중동 전통의 패턴이 이렇게 조선 도자기와 어울릴 수 있다니 이건 문화 외교 그 자체입니다.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선도한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외국 대사관에서도 전시를 직접 참관했고 일부 작품은 세계 문화예술 교류 공식 자료집에 등재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열린 시선과 깊은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사회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전시회 개막일, 놀랍게도 저희 삼촌이신 셰이크 전하께서 비공식 방문을 하셨습니다. 경호원들로 둘러싸인 채 전시장을 조용히 둘러보셨어요. 제가 만든 작품 앞에 서셨을 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중동의 전통 패턴과 한국의 도자기 기법을 결합한 작품이었어요. 내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다. 삼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할머니는 카타르 최초로 유럽에서 미술을 공부하신 여성이셨어요. 하지만 귀국 후엔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셨죠. 할머니의 꿈을 제가 이어받은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삼촌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문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도 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 밤 현호 씨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남몰래 그리셨던 그림들, 그리고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동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찾은 진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라일라도 리나도 아닌 두 세계 사이에서 제 자신만의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인 것 같아요. 제가 현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현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저는 강릉과 도하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 도자기 작품들은 이제 중동의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제가 도하의 한 워크숍에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현호 씨도 이제는 중동의 흙을 사용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흙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희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국경과 문화는 우리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강릉에서 조용한 작업실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바다와 바람 그리고 흙과 함께하는 이 삶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요. 현호 씨와는 여전히 함께 도자기를 굽고 있고 요즘은 서로의 나라 언어를 배우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질서 있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해주는 문화 속에서 매일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